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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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희망이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장이시다 인구교육학회장이신 차오규 교수님 발표드리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립니다. 네, 제 주제 자체가 인구 전력 시대 인구 교육이 희망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다들 해법이 없다 이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거꾸로 인구 전력 시대 그러나 희망이 있다. 인구 교육으로 희망을 찾아보자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2006년에 국내 석학 1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겪게 될 가장 큰 위기가 뭐냐? 1위로 나온 게 저출산 고령 사회입니다. 또 2006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콜만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다. 자, 국내외 할 것 없이 15년 전에 이미 인구 소멸 또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다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합계 출산율 9.0이었고 그 당시부터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되죠.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됩니다. 1983년 2.08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고요. 2001년 1.30 초저출산 시대까지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출산 억제 정책 포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출산 억제 정책을 고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자, 2005년 1.08 인구 쇼크를 맞이하고 2018년 0.98, 2020년 0.84까지 떨어졌고 2030년 인구 지진 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전력 시대의 영향 여러분들 다양하게 많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정부의 대처는 어땠는가?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1989년 피임 사업을 중단하고요. 1996년 공식적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포기합니다. 1983년에 이미 저출산 시대로 들어섰는데 1996년이 돼서야 출산 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저는 13년간 정책 실기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드디어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또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4차가 만들어졌어요. 1, 2, 3차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2005년도 인구 쇼크에 의해서 기본법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기본 계획을 추진했지만 정부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엇박자가 여전했어요. 2005년도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전부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나? 출산 억제 정책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1996년에 보건복지부는 출산 억제 정책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인구 자질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여전히 교과서는 그대로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반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 인구 정책 객관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냉엄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그런 반성에 더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 대한 투입입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약 22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령화 예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100억 정도가 좀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 국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탈아스팔트론이라는 거를 발표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콘크리트를 우리가 만들 때 자갈, 시멘트, 모래, 철근, 나무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버무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그죠? 증발시켜줘야 돼.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토대와 유물론적인 어떠한 물질, 경제결정론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과 공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게 미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인식이라든지 의식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제 친구들도 만나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 아들 결혼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곱게 키운 내 딸을 왜 결혼시켜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나도 결혼해서 고생했는데 내 딸은 굳이 원하지 않는데 결혼시킬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하나의 분위기,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애를 잘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석박사까지 했는데도 자신이 없대. 집안도 곧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대. 그러면 이 세상에 자신 갖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퍼펙트한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애를 키우다면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형성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만들어진 행복만을 추구해요. 자, 이것이 바로 저는 물과 공기의 부족 현상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구조적인 접근 플러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근거로 제가 10개국의 선진국을 쭉 다녔어요. 네, 2016, 17년에 제가 종합교육 연수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장, 원장들 될 사람들 모시고 10개국의 선진국을 쭉 돌아다녔어요. 근데 선진국들 중에 말이죠. 저출산에 심각한 덫에 걸렸다가 빠져나온 나라가 있고 빠져나오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나라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빠져나온 나라들은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오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네, 일본, 홍콩 이런 유교문화권이에요.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궁극주의 문화, 전체주의 문화, 권위주의 문화 이런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회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민주주의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고 사회의 책임성까지 같이 개인의 합리성 플러스 사회의 책임성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착시켜가는 사회는 성공하고 있다 하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2018년 제가 지식채널 2, EBS 지식채널 2 동영상을 2편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외적 조건에 대해서 하소연만 해요. 주택이 없어서 못한다. 일자리 없어서 못한다. 육아시설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 얘기만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99%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겁니다. 1%는 문화적인 문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인구 교육을 갖다가 통해서 제대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구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걸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에 있어요? 전혀 없어요. 교육청 없어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 이 얘기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어요. 대전시 교육청에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 있어요? 방역장치에 있냐고요? 없어요. 의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가셨어. 나중에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은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듣고 맨날 축사만 하시고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부도 안 돼 있고 보건복지부도 안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 총괄과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파견은 사무관리 한 명이서 혼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전국을. 예산은 10억밖에 받쳐져 있지 않아요. 10억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하겠대요.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학교 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쓸 보조금만 얼마냐면 약 1,400억이 1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인구 문제를 어떻게 10억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1%를 확보해야 합니다. 46조를 작년에 쏟아붓습니다. 올해. 자, 그러면 그 중에 1%, 4,600억 정도는 가져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 논리는 1%의 관심이라도 갖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구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인구 교육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에 대한 가치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주입교육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관여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넌센스예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이걸 만들어갈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44쪽에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결혼 출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갈등 부모 속에서 자라는 자녀 마음 상처가 크고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적 수용성을 후회합니다. 미혼모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1997년에 제가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학교에는 없는 정말 독특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낳은 아이를 돌봐주는 방입니다. 거기 전문 보육사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잘 케어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 있나? 바이킹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이런 미혼모 자녀까지 돌봐주나?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학생들의 아이를 여기서 돌봐주시죠? 그랬더니 자기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미성년자고 그죠? 미혼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를 케어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행복하게 자라려면 내 부모를 보살피고 있는 학교에다가 나의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지자체에게, 중앙정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의 발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책임을 부모에게만 묻습니다.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자, 그런데 아이는 그 여인이 낳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우리 사회 멤버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죠?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 육아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혼외 출산율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칠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73.2%입니다. OECD 평균이 35%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 혼외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이 부분이 좀 받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문화, 공동육아 문화,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사회자님의 책임이 시간 조절 문제라고 하셔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가족 친화적 가치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스톡홀름에 갔을 때 주말 농장을 시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말갈랭이 삐삐와 같은 예쁜 집을 지어놓고 주말 농장에서 아이가 방학을 하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채도 심고 그 다음에 밀가루로 빵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가족이 친하게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출산력이 회복된 데는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이런 친화적인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노력이 밑바탕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너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문화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애들은 지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생산해도 우리 애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경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문화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문화를 이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형성에 대한 자신감 제가 축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같이 도와줄게. 가족 형성을 해서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우리가 주변에서도 분위기를 함께 좀 만들어 주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대 영속에 대한 책임 의식인데 이번 스위스에서 제가 97년도에 이제 가다가 포스카가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낚시한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를 기념사진 찍고 다시 놔줘요. 아니 그래서 왜 그 물고기를 그냥 놔주느냐 그랬더니 이 물고기는 내 것만이 아니고 우리 스위스 국민들이 모두 사용해야 되는 거고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이 써야 할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스위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세대 책임 의식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러한 물질, 나의 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또 다른 조상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물려받고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온전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대 책임감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워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책임의식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지 않냐. 나만 즐겁게 살다 이 세상 뜨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